자, 21번 들어가 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2. 전두환 정부 부분만 들어갈 건데요. 5.18과 유혈항쟁 중심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아까 얘기 드렸어요. 12.12 사태부터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까지. 생각열기 부분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판결은 명확한데 아직도 왜곡되고 있는 광주 부분이었습니다. 잊지 않고 또 정확히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4.3 사건과도 좀 연계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말씀드렸듯이 369쪽부터 373쪽 부분이고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연결고리 보이시나요? 민주주의를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분 들어가 보죠. 역시 퀸의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해보자. 11.12 사태 부분입니다. 자, 11.6 사태 이후에 조금 더 전국이 또 혼란한 상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우선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최규하가 선출된 이후에도 이게 좀 전국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가 되자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출신의 육사 안에 하나회라는 군부 사조직이 있었거든. 그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으로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걸 12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요.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학생과 시민들이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계엄령을 철폐하고 유신 헌법을 없애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져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서 서울의 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군부는 이에 대항해서 이런 평화적인 시위에 대항해서 5월 17일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5.17 내란이라는 걸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이에 반발해서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부터 시작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80년입니다. 자, 배경은 신군부의 등장과 계엄령 그리고 휴교령이 확대된 데에 있었고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정문에서 학생의 시위를 합니다. 휴교령이 확대가 됐다니까 대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말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정문을 딱 점거하고서는 우리는 계엄령 철폐를 요구한다. 민주화를 요구한다.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니까 군린들이 무차별 진압을 합니다. 폭력 진압이었죠. 정말 폭력 진압입니다.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분노한 시민들이 합세를 하게 되면서요. 신군부가 합세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전 광주 전역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자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파견을 해서 특수부대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정말 사진 보여드릴 건데 특전사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전사의 예전 모습. 그래서 작전명 화려한 휴가라고 해서요. 그래서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죠. 화려한 휴가라고 해서 폭력 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주 시민들이 그래서 전남 독청을 점거하고 이들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항하여 예비군 부대, 그때 당시에 그 광주에 있었던 예비군 부대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군이 조직이 돼요. 시민군도 군이죠. 그래서 그들이 시민군이 조직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합니다. 광주시민군 걸기문에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당국은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해서 시내 곳곳의 학생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합니다. 또 하나의 경악스러운 사실은 20일 밤부터 발포 명령을 내려서 무차별 발포, 총을 쏘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총을 쏜다는 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을. 그래서 이 고장을 지키고자 밑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장봉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광주시는 고립이 됐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길목이 다 차단돼 있고 들어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됐고 편지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죠. 광주시는 정말 고립됐습니다.
자, 광주 시내 시민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자치 조직을 꾸리고요.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선은 계속 안 되겠다 해서 당시 개헌 군부대와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시민군에서 이제 그 무장도 다 해제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당연히 광주는 이제 그 정부에게 반항하지 않고 반정부 세력을 이제 없애겠다. 없애겠다? 말이 이상하네요. 근데 반정부 시위를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에서는 정정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계엄군과 시민군이 약속을 했었는데 계엄군은 그럼 알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무장해제하고 광주시의 고립을 이제 해제하겠다. 무력 진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약속은 거짓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5월 27일 전남도청을 계엄군이 무력 진압함으로써 탱크 막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요. 기관총 두두두두 쏘기도 하고요. 전남도청에 있었던 시민군들은 정말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포를 하고 1시간 만에 진압작전이 완료가 되면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사건,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이 되게 되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은 물론 진압이 됐습니다만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마련이 됐고요. 이 기록물들이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건 이 기록물들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팩트였다는 게. 수많은 기록물들, 뭐 영상 기록물부터 시작해서 바깥에서 있었던 외신 보도들까지도 사실은 이때 당시에 광주가 어쩔 수 없이 무장봉기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게 시민들이 정말 민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뭉쳤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팩트로 인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생각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는 어쨌든 무력 진압에 성공을 했고 정부는 계속해서 독재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국가 고위 비상 대책 위원회, 왜 이렇게 길죠? 그래서 국보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국보위를 통해서 국정을 장악하게 돼요. 아까 얘들아 우리 박정희 같은 경우는 어땠었죠? 국가 재건 최고회의였었죠.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국가 고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요. 국정을 장악하고 정치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대통령 체계화도 그때 당시에 끌어내리고요. 10대 대통령 그 체계화를 끌어내리고요. 통일조책 국민회의를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역시 장충체육관에서 진정한 체육관 대통령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해요. 80년 9월 1일 날 선출이 돼서 11대로 대통령이 역임하고 난 다음에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개헌을 하게 되죠. 분명히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으나 직선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요때 7년 단임의 간선제예요. 대통령 간선제인데 다만 유신헌법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름에서 대통령 선거 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개헌을 했었죠. 자, 이를 통해서 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취임합니다. 1981년 3월 3일 날 취임해서요. 이때부터 7년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당근과 채찍 정책을 하게 됐다는 얘기 선생님이 아까 1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삼천교육대라는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교육 당시에 국내에 있었던 사회 악을 일소하기 위한 특별 조치라고는 말했습니다만 폭력범이나 사회풍토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죠. 이들을 다 끌고 가서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이 삼천교육대로 보내면 거기서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을 감행하고 또 인권 유린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던 곳입니다. 삼천교육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삼천교육대와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것도 언론을 억압합니다. 심지어 대학의 경찰이 항상 상주했고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땡전 뉴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뉴스 보도 지침이라는 걸 내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리세요 하는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종이로 마련해서 그거를 각 언론사에 보냅니다. 그럼 언론사는 그걸 읽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뉴스인가요?
그래서 왜 땡전 뉴스라고 불렀냐면 띠띠띠 땡 하고서 이제 뭐 9시를 알리는 이제 시간이라 띠띠띠 땡 하면 마바라고 노래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띠띠띠 땡전 뉴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보도 지침 때문에. 참 그지 같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강압정책을 통해서 언론도 억압하고요. 민주화 요구를 탄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화정책도 실시를 했어요. 계속해서 묶었다가는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뭐 부마항쟁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교복 및 두발 자유화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를 살아셨던 분들은 교복을 안 입으셨대요. 그래서 왜 우리 응답하라 1988 보면 얘들아 기억나? 1987이었나? 1988 맞지? 거기 보시면은 사복 입고 다니잖아요. 아직 그때 그 교복 자유화 세대거든요. 그때까지가. 그래서 두발도 자유화 됐었고요. 프로야구단이 이때 창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3S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끔 하려고 사람들을 조금씩 풀어준 거야. 재미 요소로. 그래서 뭐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해서 프로야구단을 창설을 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스포츠에 많이 관심을 갖게끔 했고요. 88 올림픽도 이때 유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도 이때 많이 발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섹스입니다. 그래서 에로 비디오가 그때 돼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포르노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시점이었죠. 뭐 어찌되었든 통했던 것 같아요. 3S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또 많은 전두환 정부 때의 386 세대들은 이제 많은 자유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는요. 그렇지만 사실상 언론의 억압이라든지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자행되었던 수단들이었죠. 해외여행도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비행기 타고 나갈 수 있는 국외 여행도. 자, 그렇지만 군부 독재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월 민주항쟁이 시작이 되죠. 1987년입니다. 1987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6월 항쟁을 모토로 삼고 있었죠. 1987 영화는 많이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6월 항쟁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자, 민주화 요구, 그지 군부 나가고 또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간선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해달라.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거세지죠. 그런 상황에서 비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각주 2번 보시면 선생님이 잘 적어놨어요. 1986년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했던 여대생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요.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대학 취학률은 지금에 비할 수가 없었죠. 정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대학생이 됐었고, 공부에 뜻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학문에 뜻이 있는 분들이 가셨죠. 특히 이때 대학생들은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노동자가 될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입니다. 1986년에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이 노동자들에게 노동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근데 당시 법으로 제정된 게 대학생은 공장에 절대 취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한 거야. 노동자인 척하고. 그때 당시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위장 취업을 했었던 여대생 권인숙이 잡힌 거예요. 대학생이 왜 위장 취업했느냐. 그래서 부천 경찰서에 연행이 됐는데 당시 담당 형사 문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악질적인 경찰이었어. 그래서 고문을 하는데 성고문을 합니다. 성폭행이었고요. 강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인권을 그리고 그 판결문 찾아보잖아요. 그럼 너무 잔혹해요. 이 잔혹한 과정을 겪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공권력이 아주 추악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고 권력에 굴복해서 불의를 용인한 사법부, 언론의 부독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문기동을 감싸기까지 하죠. 또한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수단 보도 지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사실은 6월 항쟁은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적정합니다. 그래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난 데다가 거기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그러니까 찾아봤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죠.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그 유명한 탁친이 억하고 쓰러졌다 이 얘기입니다.
1987년 서울대학교 학생 박정철이 경찰의 고문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조사받던 박정철이 사망한 이유가 조사 과정에서 그냥 책상을 야 불어! 이렇게 했는데 탁 하고 치니까 박군이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약했나 봐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사건 설명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하자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전국적으로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때 5.18 진상규명을 조사했었던 천주교 사제단의 발표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명동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 전역에서 이제 6월 항쟁의 이제 시작점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던 시절에 정부의 개헌 거부가 말이 오늘 왜 이렇게 꼬이냐? 아무튼 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겨울이었거든. 그 겨울 이후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 종철이를 살려내라라는 전국적인 그 민주화 움직임의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개헌을 거부하는 형태로 응답하죠. 4월 13일 헌법을 그렇게나 종이 쪼가리처럼 헌법을 개정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을 처음으로 수호한다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4.13 호원 조치라고 하는데 이 호원 조치가 발표되자 저항이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18 사제단의 발표도 있었고요. 저항 시기가 계속해서 전개되던 중 연세대학교에서 6월 9일날 시위 도중에 이한열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피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게 옆에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한열 학생이고 연세 티 입고 있는데요. 머리 뒤쪽에 체류탄을 가격받아서 여기 보시면 피가 흐르는 장면이죠. 뒤에서 친구가 힘겹게 쓰러지고 있는 한열이 친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한열 학생, 이한열 10살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정말 속상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때는 넥타이 부대라 그래서 당시에 가장들이죠. 각 집의 가장들이 사실은 가장 지킬 게 많은 가장들이 이런 정치적인 형태의 시위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선생님만 해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이 되었다. 혹은 뭐 만약에 아이가 생겨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 요구를 다 탄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발생한 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위에 뛰어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촛불 시위라고 불렀던 걸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나가서 그 현장에서 서 있었던 분들은 혁명을 일으켰었던 사람들의 비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의 목숨, 나의 일신한 안일한 내 이제 가족들의 안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그 정치적인 민주화를 더 앞서서 생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배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6월 항쟁에서도 넥타이 부대라고 부르는 넥타이를 메고 있는 직장인들이 저녁에 와서 시위에 참여하는 형태까지 보여주고 뭐 길거리에서 다 같이 경적을 같이 울려서 클락센을 올려서 뭐 민주화를 해달라, 뭐 호언을 철폐하라, 독재를 타도하라 이런 문구들, 구호들을 같이 외쳤었던 것이 바로 6월 항쟁입니다. 전국적으로 정권에 반발을 해서 호언 철폐 그리고 직선제 개헌 그리고 또 독재 타도를 다 같이 외쳤었죠. 결국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발표함에 따라 직선제 개헌이 수용이 됐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13대 대통령 노태우가 당선이 됐죠. 87년 12월이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말하는 사건의 흐름들입니다. 12.12 사태로 나타난 정두환 정권은요. 서울의 본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주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나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진압을 하고 결국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꾸리게 되지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국보위를 중심으로 군정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강압정책과 유화 정책을 함께 활용합니다. 뭐 삼천교육대나 프로야구단 창단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통령 직선제로의 요구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6월 항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도화선이 됐던 사건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응해서도 결국에는 이걸 은폐하려다가 이제 밝혀져서 전국민적으로 저항이 일어나게 되자 정부는 개헌을 거부해서 한번 물러났던데 이때 물러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되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저항, 계속된 저항이 지속되다가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6.29 민주화 선언으로 정부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87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당선을 해서 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민주화 과정에서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에 대해 간단하게 말할 거예요. 여기를 자세하게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험 전에 딱 이 정도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노태우가. 사실은 노태우는 아까 말했던 하나의 소속입니다. 신군부 세력인데요. 어쩌다가 노태우가 됐을까요? 이건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긴 할 것 같아요. 3당 합당이라는 야합을 통해서 결국엔 노태우가 이제 그 야합이 일어나기 전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그 삼김이 이제 서로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엔 여당의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이제 당선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가 사실은 공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과도 있지만 분명한 공들이 있습니다. 우선 88 서울올림픽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냉전이 결국에는 체제가 아까는 대탕트 완화됐다면 이번에는 냉전 체제가 결국엔 해체됩니다.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의 거두였던 소련이 해체가 되게 되면서 냉전의 구도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활용할 수 없는 키워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남북한이 이때 당시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라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예전 소련식 진영들, 즉 공산 진영들과의 계속 화해 협력 무드가 조성이 되고요. 특히 남북한은 남한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면서 이후에 얘들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기도 하죠. 그래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면서 기본 합의서까지 맺게 되면서 통일 무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노태우 정부의 공을 조금 살펴봤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야당 그 3당 야합을 통해 야함사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 소속의 김영삼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최초로 5.16 군사정변 이후에 최초로 민간인 출신인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지요. 자, 김영삼 정부는 공이 너무 확실해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한 겁니다. 사실은 금융실명제가 이때부터 실시가 돼요. 이전에는 통장을 남의 이름 그냥 뭐라 하지? 닉네임? 별명?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실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검은 돈이 굉장히 많았죠. 비자금 같은 것도 진짜 많았고요.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고 정확한 과세, 세금도 이제 실시할 수 있게끔 되는 아주 선진국화되는 정말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두환 노태우를 필요한 12.12 사태, 5.18 관련 진압자 처벌, 또 뭐 총독부 건물이었던 예전 총독부 건물이었던 당시 대한민국 그 국립중앙박물관이었던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키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아, 이거 대단한 겁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12.12 사태와 5.18 관련 진압자를 처벌하는 재판장에 세워서요. 처음으로 처벌을 했었고요. 전두환 노태우는 이때 전 대통령의 지위에서 박탈이 됩니다. 예우에서 박탈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 확실했습니다. 1997년 말에 외환위기 IMF가 오게 되자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IMF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을 받아서요. 이때부터 사실은 다른 그 IMF에 빚을 진 상태로 우리가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되죠. 경제가 엄청나게 흔들렸었던 시기입니다. IMF를 겪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해서 여야의 정권이 교체됩니다. 즉 야당이 여당이 된 걸 처음 겪어본 거예요. 대단한 거죠.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외환위기를 드디어 극복했어요. 2001년에 겨우 다 갚았고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되게 빨리 갚은 거고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합니다. 2000년에 여러분 다들 아시든 햇볕 정책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죠. 그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대통령이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 덕분에. 자,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권위주의 청산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했었던 정권입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정업을 추진해서 4.3 사건을 처음으로 이제 인정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돼서 이때에 1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자, 이명박 정부입니다. 다시 여야가 교체되게 됩니다. 실용주의 정부였고요.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했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이것도 많지만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역사가 판단하지 않은 시기의 정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게 바로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너무 최현대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학습지 하단에 보면 역사학이 써있죠. 우리가 쓰는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과서에 쓰이는 내용은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었고 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상식선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게 해요. 근데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 최현대사는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편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사에서 공부할 게 아니라 정치에서 공부하실 내용인 거죠. 만약 우리의 후배들이 공부한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여러분들의 현대,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의 모습은 어떻게 기술이 될까요?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이 시대를 가장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사의 끝은 지금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 교과서를 써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 부분을 비워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술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거나 이 시기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은 길 수도 있는 우리의 현대사 부분이었습니다. 민주화 과정을 우리가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사실은 민주화 과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전 정부의 그러니까 조금은 단점 위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생각해보면 53년에 전쟁이 끝난 나라예요. 그것도 여기에서 했었던 전쟁, 우리 한반도에서 했던 전쟁이죠. 황폐화된 국토를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살려낼 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발전의 속도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빠르게 발전한 거고 민주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한 죄송해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죠. 인권의식도 굉장히 많이 민감해진 편이고요. 금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민주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떠올리실 때 그냥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기보다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나 자유롭게 우리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우리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온 그런 정말 위대한 시기였음을 항상 기억해 보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표 특강에서 찾아뵙죠. 안녕!